보리야, 안 돼. 그만해. 민준의 절규가 3월의 쌀쌀한 산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보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벅벅벅벅, 벅벅, 진돗개 보리가 앞발로 미친 듯이 땅을 파헤쳤어요.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발톱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1년 동안 풀 죽어있던 녀석이 갑자기 어디서 저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걸까요? 형, 보리가 완전히 미쳤나 봐. 서준이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아버지 상철의 성묘를 위해 온 가족이 당황한 채 서 있었습니다. 보리의 눈에는 무언가 절박한 빛이 돌고 있었어요. 마치 반드시 이걸 파내야만 한다는 듯이요.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헥헥 새어 나왔고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보리야, 제발. 서아가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무덤을 이렇게 파헤치는 보리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끙끙, 낑낑. 보리가 낮게 신음하며 더욱 격렬하게 땅을 팠어요. 발톱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밑에 무언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해. 이건 정말 이상해.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12년간 수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동물의 본능이 이렇게 강렬하게 발현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툭! 보리의 발톱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어요. 보리가 갑자기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구멍을 들여다보더니 가늘게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는 지난 1년 동안 들어본 어떤 소리와도 달랐어요. 절망과 간절함, 그리고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애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보리가 판 구멍을 들여다봤어요. 흙 사이로 하얀색의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설마. 그 순간 보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걸 보고 민준은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건 분명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보리는 여전히 구멍을 향해 낑낑거리며 울고 있었어요. 1년간 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이 그 작은 몸짓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보리가 정말 뭔가를 알고 있는 거구나. 민준은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보리는 특별한 아이야. 이 모든 이야기는 1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보리가 보이기 시작한 이상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여보, 보리 저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니에요? 서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민주는 진료실 유리창 너머로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린 보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년 전 아버지가 직접 데려온 진돗개였지만 지금의 보리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째. 아버지가 가장 아꼈던 보리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활발하고 사람 좋아하던 녀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산책을 나가자고 해도 고개만 젓더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형, 이렇게 계속 둘 수는 없잖아. 동생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교사인 동생답게 차분했지만 걱정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의 어깨가 무겁게 처졌어요. 동물병원을 운영한 지 12년. 수많은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왔지만 자신의 반려견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개들도 사람처럼 슬픔을 느끼지만 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보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가끔 마당 한가운데서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곤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꼭 아버지를 부르는 것만 같았거든요. 보리야, 밥 먹어야지. 민준이 무릎을 꿇고 보리 앞에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달려왔을 텐데 보리는 민준을 힐끗 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무관심한 눈빛이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민준은 지난 1년 동안 보리에게 온갖 검사를 다 해봤어요.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심지어 MRI까지.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 동료 수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봐도 돌아오는 답은 뻔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우울증 같네요. 시간이 해결해줄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준다고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보리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체중은 3kg이나 줄었고 윤기 흐르던 털은 푸석푸석 거칠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장난감들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민준아, 너무 자책하지 마. 서준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의사로서 자신의 개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동물병원에 오는 보호자들에게는 자신 있게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제시하면서 정작 자신의 보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안 그랬는데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아버지와 보리의 관계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 나가 앉으면 보리는 항상 옆에 찰싹 붙어 앉았고 아버지가 산책을 나가면 꼬리를 흔들며 따라 나섰어요. 밤늦게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보리는 꼭 아버지 방 앞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침만 콜록해도 보리는 바로 달려가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화분에 물을 주면 보리도 졸졸 따라다니며 꼬리를 흔들었고 아버지가 신문을 읽으면 발밑에 얌전히 엎드려 있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외출이라도 하면 보리는 대문 앞에서 꼼짝도 않고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보리는 특별한 아이야.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보리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만 보면 눈빛이 달라지고 아버지의 기분에 따라 보리의 행동도 달라졌으니까요. 여보, 오늘 보리밥은 먹었어요? 조금 먹었어요. 그것도 억지로 먹인 거예요. 서아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간호사인 서아는 보리를 돌보는 일에 민준만큼이나 신경을 썼습니다. 특별히 보리가 좋아하던 닭가슴살도 삶아주고 따뜻한 우유도 타주고 심지어 수제 간식까지 만들어줬지만 소용없었어요. 보리는 겨우 몇 입 먹고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서준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정말 모르겠다. 민준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12년간 수의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속수무책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의학 교과서도 뒤져보고 해외 논문도 찾아봤지만 보리 같은 케이스는 찾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쯤 미경 이모님이 간병해 주셨잖아. 그때는 보리가 미경 이모님한테도 잘 따랐는데 서준의 말에 민준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미경 이모는 정말 헌신적으로 아버지를 돌봐주셨어요. 간호조무사 출신이라 전문적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진짜 가족처럼 모셨습니다. 아버지도 미경 이모를 많이 아꼈고 신기하게도 보리도 미경 이모에게만은 유독 온순했어요. 민주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 장례 이후로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미경 이모는 정말 많이 우셨어요. 자기가 더 잘 돌봐드렸어야 했다며 자책하기도 했고요. 그날 저녁 민주는 진료실에서 혼자 보리의 차트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1년 동안 기록한 모든 관찰 일지와 검사 결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명확한 답은 없었어요. 체중 감소, 식욕 부진, 활동량 저하, 사회성 결여, 수면 패턴 이상, 간헐적 울음, 모든 증상이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리의 경우는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주인을 그리워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보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걸 표현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보리가 왜 이러는 걸까요? 민준이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고 있으니 문득 아버지가 보리를 처음 데려오던 날이 생각났어요. 민준아, 이 녀석을 잘 부탁한다. 나중에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거야.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예언 같은 말씀이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보리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남겨두고 가신 건 아닐까요? 새벽 3시. 민주는 마당으로 나가보리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보리는 민준을 힐끔 보더니 다시 허공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둘을 감쌌습니다. 보리야, 아버지가 보고 싶어? 민준이 조용히 물었어요. 보리의 귀가 살짝 움직였지만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보리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말라있는 등뼈가 손에 만져졌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정말 많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보리가 처음으로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빛이 담겨 있었어요.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보리야? 하지만 보리는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하늘을 보고 길게, 아주 길게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애절하고 더 간절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수의사로서의 지식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정작 보리의 마음은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보리는 특별한 개야라고 하셨던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보리에게는 분명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지금 보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수의사로서의 접근 방법을 바꿔야겠다고. 과학적 진단보다는 보리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보겠다고요.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 일주기 성묘를 앞두고 서아가 제안했어요. 그때 민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성묘가 모든 것을 바꿀 운명의 날이 될 줄은요. 보리야, 차에 타자. 민준이 보리를 부르는 순간이었어요. 그때까지 1년 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던 보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버지 일주기 성묘를 가는 날이었어요. 어? 보리가 반응하네? 서아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관심도 안 보였을 텐데 그날따라 보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나, 보리가 나오네. 서준도 신기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보리의 적극적인 모습이었거든요. 1년 동안 마당 한 구석에서 멍하니 있기만 하던 녀석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다니요. 아버지가 보고 싶은가 보네. 민준이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보리는 평소와 달리 민준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차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한번 데려가 보자. 아버지도 보리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아버지 산소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렸어요. 보리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평소의 무기력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어딘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보리, 표정이 달라 보이지 않아? 서아가 뒷좌석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보리의 눈에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기 속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도 섞여 있었어요. 산에 가까워질수록 보리는 점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창밖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러지? 민준이 백미러로 보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 변화에 민감한 민준이었지만 보리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하니 3월의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가족들은 성묘 준비를 했고 보리는 자유롭게 풀어놨죠. 보리야, 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서준이 보리를 보며 말하자 보리가 천천히 무덤 앞에 가더니 가만히 앉아 무덤을 바라보더라고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요. 아이고, 우리 보리. 그렇게 아버지를 좋아했는데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보리가 아버지 무덤 앞에서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애틋했거든요. 마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올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서아는 꽃을 정리하고 서주는 잔디 주변을 깨끗이 정돈했어요. 아버지, 저희 왔어요. 보리도 데려왔어요. 1년 동안 아버지 많이 그리워했거든요. 그렇게 성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보리가 무덤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한 거예요. 보리야, 너 뭐 하는 거야? 민준이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보리는 앞발로 무덤의 흙을 격렬하게 파헤치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엄청난 에너지였어요. 보리, 그만해. 서준이 뛰어가서 보리를 말렸지만 보리는 전혀 멈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격렬하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보리의 발톱은 땅을 긁는 소리를 냈어요. 왜 저러는 거야 대체? 서아도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보리의 행동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1년 동안 기력을 잃고 있던 녀석이 갑자기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보리의 눈에는 무언가 절박한 빛이 돌고 있었어요. 마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듯이요.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고 온몸에 땀이 배어 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보리야, 안 돼. 민준이 보리를 끌어안고 말리려 했지만 보리는 민준의 팔을 빠져나가 다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필사적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형, 이상해. 보리가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는데. 서준의 말이 맞았어요. 평소 얌전하고 말 잘 듣던 보리가 이렇게 고집을 부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아버지 무덤을 파다니.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보리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계속 땅을 팠어요. 발톱이 상해서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서 차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민준아, 저거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서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보리의 행동은 단순한 그리움이나 스트레스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준과 서준이 함께 달려들어 보리를 억지로 끌어안았어요. 보리는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저항했지만 두 사람의 힘에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보리야, 진정해! 제발! 민준이 보리를 꽉 안으며 달랬어요. 하지만 보리는 계속 무덤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보리가 파던 자리를 들여다보니 흙이 조금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민준이 무덤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었지만 보리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결국 저희는 보리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급히 성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보리는 차 안에서도 계속 무덤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차창에 앞발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너무나 애절했습니다. 보리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민준이 보리에게 물었지만 보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만 그 눈에는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보리는 계속 이상했어요. 마당을 빙글빙글 돌면서 헤매더니 갑자기 하늘을 보고 길게 울부짖었어요. 그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애절하고 더 간절했어요. 저게 무슨 소리야? 이웃집에서도 나와서 볼 정도였어요. 보리의 울음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강렬한 울음이었어요.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보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필사적으로 무덤을 파던 모습, 차 안에서 계속 뒤를 돌아보던 모습, 그리고 그 애절한 울음소리까지. 설마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보리의 행동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치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희 가족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들 어제 보리 행동 봤지? 솔직히 말해서 뭔가 이상해.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서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어제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어? 그 말에 민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조금 갑자기 돌아가시긴 했어. 맞아요. 전날까지도 괜찮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지? 심장마비라고 했어. 연세도 있으시고 자연스러운 임종이라고.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아버지 연세도 많으셨고 큰 병 없이 편안하게 가신 것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갑작스럽긴 했어. 그래, 나도 그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혹시 보리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개들이 사람보다 감각이 뛰어나다고 하잖아. 서화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동물들이 사람이 모르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지진 나기 전에 동물들이 먼저 알아채는 것처럼요.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의사로서 동물의 특별한 감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리의 행동은 그런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확인해보고 싶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파묘를 해보는 건 어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식탁 위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형,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리의 행동이 수상하긴 했지만 파묘까지 하는 건 너무 큰일이잖아.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어제를 다시 생각해봐. 1년 동안 풀 죽어 있다가 무덤 앞에서 갑자기 그랬던 게 과연 우연일까? 민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보리야. 보리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리고 아버지랑 얼마나 특별한 관계였는데. 서준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그럼 정말 파묘를 해야 한다는 거야? 보리가 계속 저러면 우리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야. 우린 계속 이렇게 찝찝하게 살아갈 거라고. 차라리 한번 확인해보자. 별일 없으면 다시 잘 모셔두면 되잖아. 서준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니 형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한번 해보자. 어쩌면 이게 아버지를 위한 일일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저희는
파묘를 결정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보리의 이상 행동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보리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파헤치려 했던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 파묘를 하시는 겁니까? 장의업체 직원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파묘 당일, 이른 아침부터 산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3월 중순이었지만 산 위는 여전히 쌀쌀했고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를 다시 파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보리의 그 필사적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서아, 그리고 서준이 함께 산소를 향했습니다. 산소에 도착하자 장의업체 직원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삽과 각종 도구들을 준비해두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묘 신청하신 박민준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장의업체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봉분의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한 삽 흙이 떠질 때마다 민준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뭔가 나올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무덤일까? 민준아, 괜찮아? 서준이 창백해진 민준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리가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서아가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서아의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판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장의업체 직원들이 뭔가를 발견하고 멈칫했어요. 어? 이건 뭐지? 직원 한 명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장의업체 직원들은 아버지관 위치보다 조금 옆을 파더니 놀란 눈으로 뭔가를 계속 확인했어요. 뭐가 나왔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보리가 맞았던 걸까요? 유골함이. 여기 유골함이 있는데요? 네? 뭐라고요? 민준은 깜짝 놀라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유골함이 있었습니다. 작은 사각형 모양의 하얀색 함이었어요. 이거 혹시 가족분들이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유골함을 묻은 적이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럼 저희 아버님 말고 다른 분이 함께 묻혀 있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매장입니다. 민준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 보리가 알고 있었구나.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였어. 1년 동안 보리가 괴로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들어 올렸어요. 유골함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앞면에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이름이 적혀 있네요. 김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유나?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거든요. 1998년생이네요. 젊은 분인데. 서준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25살이면 정말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 무덤 옆에? 직원이 유골함을 더 자세히 살펴봤지만 다른 정보는 없었어요. 이상하네요. 보통은 화장 일자나 화장 정보도 적혀 있는데 이름만 있네요. 혹시 언제쯤 묻힌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흙의 상태로 봐서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라는 말이었어요?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민준은 바로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박민준 씨 되시죠? 네, 맞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유골함도 증거물로 임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아라는 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수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김혜나, 대체 누구일까? 25살이면 정말 젊은 나이인데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아버지 무덤 옆에 묻힐 리는 없고 뭔가가 있는 게 틀림없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보리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신기하게도 보리의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며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보리야, 너 다 알고 있었구나. 민준이 보리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보리는 민준의 얼굴을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알아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보리가 정말 똑똑하네.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었어. 서아도 보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보리는 그날 1년 만에 처음으로 밥도 깨끗이 비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원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명이인이 너무 많고 정보도 너무 제한적이라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수사해보겠습니다. 혹시 고인과 관련해서 짐작 가는 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지? 그저 이렇게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를 간병해주셨던 미경 이모. 미경 이모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주신 분이에요. 아버지 간병에 최선을 다해주신 저희에겐 정말 고마운 분이자 가족 같은 분이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미경 이모에게 무언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미경 이모가 무언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미경 이모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주셨잖아. 서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형. 한번 여쭤보자. 그래서 저희는 즉시 미경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경 이모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도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미경 이모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섞였어요. 무언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로는 설명드리기 좀 어려워서요. 혹시 저희 집에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 조만간 찾아뵐게요. 며칠 후 미경 이모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민준 씨, 저 왔어요. 민준이 일어나서 마중 나가려는데 보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번개같이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대문을 열고 미경 이모가 들어왔고 보리와 미경 이모는 눈을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경 이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어머, 보리야, 잘 지냈니? 미경 이모가 반갑게 소리치며 손을 내밀었어요. 보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미경 이모에게 달려가더니 다리에 몸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야, 미경 이모가 그렇게 좋아?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1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애교를 부리지 않던 보리가 미경 이모에게만은 이렇게 반가워하다니요. 우리 보리가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제가 아버님 돌봐드릴 때 항상 옆에서 저를 도와줬거든요. 미경 이모가 보리를 쓰다듬으며 정말 반가워하셨어요. 아이고, 여전히 잘생겼네. 우리 보리, 들어오세요, 이모님. 저희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미경 이모는 평소와 다름없이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준과 서아와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다고 하셨는데 미경 이모가 물었어요. 민주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놀라실 것 같았거든요. 사실은 얼마 전에 보리가 아버지 산소에서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묘를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미경 이모의 얼굴색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했어요. 밝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무언가에 극도로 긴장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파묘요? 네, 보리가 자꾸 무덤을 파려고 해서 너무 이상해서 확인해봤는데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무덤 옆에서 유골함이 하나 나왔어요. 김유나라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헉! 미경 이모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셨어요. 이모님! 민준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미경 이모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하지만 미경 이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미경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이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일어나세요. 민준이 미경 이모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이모는 계속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안 돼요. 저는 죄인이에요. 이모님, 침착하세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옆에 있던 서준과 서아도 놀란 표정으로 미경 이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경 이모는 한참을 엉엉 울다가 고개를 들어 저희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거 제가 묻은 거예요. 네? 뭐라고요? 유나, 제가 묻었어요. 미경 이모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
왜 그런 일을?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셨던 거죠? 이모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 저희도 알아요. 괜찮으니까 진정하시고 천천히 얘기해보세요. 미경 이모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유나는 제 딸이에요. 그 순간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경 이모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소희는, 아니, 유나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수술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미경 이모의 목소리가 더욱 가늘게 떨렸어요. 7살 때 첫 수술, 12살 때 두 번째 수술, 고등학교 2학년 때 세 번째 수술. 유나의 어린 시절은 거의 병원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민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수의사로서 아픈 동물들을 많이 봤지만 어린아이가 그렇게 고생했다는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유나 아빠는 유나가 1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아픈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미경 이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남겨놓은 보험금과 집까지 팔아가며 유나의 병원비를 댔어요. 그럼에도 병원비가 부족해서 간병일, 청소일,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럼 이모님이 저희 아버지 간병하실 때도 네, 그때도 유나는 병원에 있었어요. 유나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 걱정할까봐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안 했거든요. 미경 이모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유나는 의대에 진학했어요.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내가 의사 되면 엄마는 이제 일 안 하셔도 돼. 라고. 그런데 미경 이모의 목소리가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유나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어머나! 서아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의사는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했어요. 즉시 대형 수술이 필요하지만 성공 확률은 30%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경 이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수술비는 5천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 서준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망설일 시간도 없었어요. 돈이 없어도 일단 수술부터 받게 해달라고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라고. 미경 이모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수술비 선납을 요구했어요. 이미 밀린 병원비까지 합쳐서 총 7천만 원을 먼저 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7천만 원.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저는 그 길로 사채업자를 찾아갔어요. 이자가 어마어마했지만 딸의 생명 앞에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던 모든 것을 담보로 잡히고 손에 피가 나도록 도장을 찍었어요. 수술은 18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18시간 동안.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딸만은 살려달라고.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제 딸만은 살려달라고요. 미경 이모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계속 기도만 했어요. 수술 결과는 어떠셨어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졌어요. 딸의 목숨은 건졌지만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미경 이모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매달 병원비는 300만 원씩 나갔고 사채 이자도 매달 250만 원씩 갚아야 했어요. 제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간병일을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했어요. 새벽 청소부터 시작해서 낮에는 간병일,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까지. 그래도 돈이 모자랐어요. 미경 이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준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셨다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게 됐고 그때 소개받은 게 아버님 간병일이었어요. 24시간 간병이고 아버님께서 여유가 있으셔서 조건이 괜찮았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이모님을 도와주셨죠? 네. 아버님은 제 사정을 아시고 매달 200만 원씩 남몰래 도와주셨어요. 그 돈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미경 이모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어요. 아버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고 제 딸 유나까지 걱정해주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미경 씨도 그렇고 유나도 그렇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 옆에 모시고 싶다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 말에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어요. 아버님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미경 이모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유나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 유나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세상에 정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거든요. 소위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20만 원 정도였어요. 가장 간소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빈소도 없이 화장장에서 바로 화장하는 것으로요. 유나야, 엄마가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해.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받았을 때 직원이 물었어요. 유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봉안당 비용을 물어보니 최소 300만 원이었어요. 그런 돈이 제게 어디 있겠어요? 집조차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사채업자들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고 집 월세도 밀렸어요. 집에서마저 쫓겨나야 할 상황이었죠. 그때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네,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진짜 가족도 아니고 여러분께 연락하기에도 너무 염치가 없고요. 미경 이모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방법이 없었어요. 유나 유골함을 들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제 자신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우리를 가족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날 밤 저는 유나의 유골함을 안고 산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 손전등 하나만 들고 올라갔어요. 아버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버님, 저 왔어요. 죄송해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벌벌 떨렸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유나가 갈 곳이 없어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저는 아버님 무덤 옆에 작은 구덩이를 팠어요.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묶고 다시 흙을 덮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해. 엄마가 나중에 꼭 다시 찾으러 올게. 꼭 좋은 곳에 옮겨줄게.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유나는 아버님 옆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미경 이모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준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고 서아는 이미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미경 이모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씀하셨어요. 이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서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모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희 다 이해해요. 괜찮아요,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죠? 서준도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혼자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때 보리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미경 이모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이모의 무릎에 머리를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보리야. 보리는 미경 이모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어요. 이모님,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유나도 저희 조카나 마찬가지예요. 미경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은 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이모님이 저희 아버님을 그렇게까지 돌봐주셨는데 진우가 덧붙였어요. 저희는 정말 괜찮으니까요. 아버지 무덤 옆에 유나를 그대로 두세요. 그럼 유나도 외롭지 않을 거고 아버지가 잘 돌봐주실 거예요. 그 말에 미경 이모는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모두 울었습니다. 그 감동적인 순간에 눈물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나를 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모셔드리는 게 어떨까요? 며칠 후 민준이 가족회의에서 말을 꺼냈어요. 미경 이모의 진실을 들은 후 저희 가족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그리고 유나도 제대로 된 안식처가 필요해. 서아도 동의했어요. 미경 이모님께 말씀드려볼까요? 정식으로 유나를 모시는 날을 정해서요. 그래서 미경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모님, 유나를 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모시는 날을 정하면 어떨까요? 가족으로서 제대로 된 의식을 치르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미경 이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며칠 후 유나를 아버지 곁에 정식으로 안치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미경 이모는 일찍부터 오셨어요. 검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미경 이모가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1년간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보리도 그날 아침부터 달랐어요. 평소보다 차분하고 어딘가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보리야, 오늘 유나 누나 제대로 모셔드리는 거야. 민준이 보리에게 말하자 보리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어요. 그 눈빛에는 1년 만에 찾은 평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소에 도착했을 때 민준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1년 전 보리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파던 그 자리에 다시 서 있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보리가 정말 다 알고 있었구나. 서준이 보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보리는 특별한 개니까 민준이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그 말씀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미경 이모는 한참을 아버지 무덤을 바라보셨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 인생을 살려주셔서. 미경 이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도 무덤 앞에 서서 묵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미경 이모님은 저희가 잘 모실게요. 유나도 저희 조카로 여기고 잘 돌볼게요. 유나의 무덤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줬습니다. 미경 이모는 작은 삽을 들고 계셨고 저희도 각자 도구를 준비했어요. 아버지 무덤 옆에 작은 구덩이를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돌아가면서 땅을 팠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적당한 깊이의 구덩이가 완성됐어요. 1년 전 미경 이모가 혼자서 파던 그 자리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유나야,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드려. 미경 이모가 유골함을 아버지 무덤 쪽으로 향하게 하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구덩이에 안치했습니다. 미경 이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저희는 다시 흙을 덮기 시작했어요.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흙을 다 덮고 나서 저희는 주변을 정리했어요. 아버지 무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봉분도 조금 다듬었습니다. 미경 이모는 새로 만든 유나의 자리에 가져온 국화꽃을 한 송이 올려놓으셨어요. 유나야, 엄마가 자주 올게. 할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어. 마지막으로 저희는 모두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와 유나에게 드리는 마음 깊은 인사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 이모는 계속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이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보리는 차 안에서 정말 평안해 보였어요. 1년 동안 품고 있던 비밀이 해결되어서인지 표정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보리야? 이제 마음 편하지? 민준이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보리는 민준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모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 일기장을 찾았는데 이모님이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며칠 후 미경 이모가 오셨어요. 민준이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직접 쓰신 일기예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일기의 내용은 대부분 미경 이모에 대한 감사와 유나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모두 미경 이모가 했던 말 그대로였어요. 아버지는 정말 미경 이모를 가족처럼 아꼈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이 일기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5일.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떠나면 미경 씨는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다. 내 재산이라도 넘겨준다면 좋으련만. 그건 내 자식들에게 미안한 일이라 차마 말할 수가 없다. 고민이 많은 밤이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모님, 저희도 결정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뜻을 이을게요. 아버지가 이모님께도 재산을 나눠주고 싶어 하셨잖아요. 안 돼요. 그건 정말 안 돼요. 미경 이모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재산까지. 이모님, 이것도 아버지 뜻이에요. 저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아버지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서준이 일기장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모님이 거절하시면 오히려 아버지가 서운해하실 거예요. 이모님은 정말 저희보다도 아버지를 더 잘 돌봐주셨어요. 그런 이모님 덕분에 저희도 든든했고요. 그리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모님을 가족처럼 생각해요. 그런 이모님이 이렇게 힘드신데 저희가 돕는 게 당연하죠. 결국 미경 이모는 저희의 강력한 권유에 못 이겨받기로 하셨어요. 물론 재산의 일부였지만 미경 이모가 앞으로 숨통이 트일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이모님, 그렇게 고마우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사셔서 저희한테 다 갚으세요. 미경 이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며 고마워하셨어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미경 이모는 아버지의 유산 일부를 받으신 후 사채빚도 모두 갚으시고 작은 아파트도 마련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미경 이모의 표정이었어요. 이제서야 편안한 미소를 되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미경 이모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하나의 제안을 했어요. 이모님, 혹시 보리랑 같이 지내실 생각 없으세요? 네? 보리요? 미경 이모가 깜짝 놀라셨어요. 저희가 워낙 바빠서 보리가 낮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모님도 혼자 계시고 보리도 이모님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이모님도 외롭지 않으실 테고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미경 이모는 보리를 바라보셨어요. 보리는 마치 대화 내용을 알아듣는 것처럼 미경 이모 곁에 다가가서 앉았습니다. 보리야, 이모랑 같이 살래? 미경 이모가 보리에게 물어보셨어요. 보리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미경 이모의 손을 핥아주었어요. 마치 그럼요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봐요. 보리가 좋다고 하네요. 네, 좋아요. 저도 보리랑 함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리는 미경 이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보리가 떠나는 날, 저희는 모두 아쉬웠지만 한편으론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보리야, 가서 미경 이모님 잘 모셔드려. 민준이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보리는 민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멍 하고 작게 짖었어요. 알겠다는 듯이요. 자주 보러 갈게. 보리야. 서준도 보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민준씨, 서준씨, 서아씨.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저도 진짜 가족이 생겼네요. 그날 이후 미경 이모와 보리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가 미경 이모 집에 놀러 가곤 했는데 갈 때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 보리야, 산책하자. 미경 이모가 말씀하시면 보리는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며 따라 나섰어요. 보리가 정말 건강해졌네요. 민준이 말했어요. 보리의 털도 윤기가 흐르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어요. 저도 보리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보리가 반겨주고 저녁에도 함께 있어주고 정말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산책도 매일 하게 되니까 저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보리야, 미경 이모가 좋아? 서아가 보리에게 물어봤어요. 보리는 꼬리를 흔들며 미경 이모를 바라봤어요. 정말 이모를 좋아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주기가 다가왔어요.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미경 이모는 이제 완전히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셨고 보리는 미경 이모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주기 성묘 전날 밤 저희는 모두 미경 이모 집에 모였어요. 내일이 아버지 이주기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다니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그러게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미경 이모가 보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보리는 이모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하게 누워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보리야, 내일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미경 이모가 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리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어요. 아직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모두 함께 산소를 향했습니다. 미경 이모와 보리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였어요. 3월의 산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곳곳에 봄꽃들이 피어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좋은 날씨네요. 아버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산소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깜짝 놀랐어요. 무덤 주변에 작은 들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심어놓은 것처럼요. 이 꽃들은 언제 이렇게? 서준도 신기해했어요. 작년에는 이런 꽃들이 없었는데 자연적으로 피어났나 봐요. 정말 예쁘네요. 마치 아버님이 저희를 위해 준비해주신 선물 같아요. 저희는 무덤 앞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저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님,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경 이모도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엄마도 이제 정말 행복해. 할아버지랑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지? 그때 보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무덤 주위를 천천히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불안해하거나 땅을 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온하게 산책하듯 걸어다니는 거였어요. 보리가 인사하는 것 같네. 서준이 말했어요. 보리는 무덤을 한 바퀴 돌더니 저희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 앉아서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버님, 보리가 인사드려요. 미경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보리야, 할아버지한테 잘 지낸다고 말씀드려. 보리는 멍! 하고 한 번 더 짧게 짖었어요. 정말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무덤 위의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희는 일어났어요. 이제 가야겠네요. 아버지, 유나야, 저희 갈게요. 또 올게요. 보리도 마지막으로 무덤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저희는 모두 마음이 따뜻했어요. 정말 좋은 상묘였네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네, 저희도요. 보리는 차 안에서 정말 평안해 보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2년 전 보리가 무덤을 파던 그날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일들.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일어나야 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미경 이모와 유나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보리가 있었어요. 정말 영리하고 따뜻한 녀석이었습니다. 보리야, 고마워.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